반갑습니다. 자, 비문학 독서 영역 강의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수능 AB형 공통지문으로 나왔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 철학 지문에서 좀 이게 역시 울렁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어진 내용에 우리가 읽기 능력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국어 실력 테스트예요. 그래서 국어 실력 중에서도 이제 읽기 능력에 대한 테스트니까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이제 내가 용어에 좀 낯설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깊이 있는 사고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일수록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이거 별거 아니었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도와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첫 단락.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 미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고 되게 자의적인 거야. 임의적인 거야. 자꾸 바뀌어. 그래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문장에서 나온 핵심은 뭐냐면 근대 초기에 합리론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도 기여했고 원리도 있고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진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리도 없고 자의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신비를 푸는데, 즉 진리 탐구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근대 초기 합리론에 맞서라고 나왔죠. 맞서. 칸트는 그럼 입장이 다르겠죠.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자, 용어도 정리했습니다. 미적 감수성이 아니라 미감적 판단력이야. 이 말이 나오죠.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얘도 원리 있어. 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을 펼친다라는 건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감적 판단력이나 이성이나 별 차이가 없어. 원리도 있고 판단에 도움이 돼.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취미 판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취미 판단 이론이 이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칸트가 얘기했던, 근대 합리론자들은 외면했던, 칸트가 얘기했던 미감적 판단력. 그렇죠? 합리론자는 미적 감수성이라고 했던 그 미감적 판단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취미 판단 이론에서의 이 미감적 판단력까지 이끌어 나갈 때 이 미감적 판단력이 이제 합리론자들의 생각과 달리 이제 이성과 대등하고 나름 원리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면서 아마 여기까지 가야지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요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칸트 입장과 상반된 것은 근대 초기의 합리론자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취미 판단이란 뭐냐?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 결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다. 즉 미감적 판단력을 가지고 취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판단은 주어는 서술어이다.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바꿀 수 있는데, 판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판단은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기준이나 규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즉 규정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여기선 이성이 모든 걸 이제 결정하는 거야. 이성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게 되는 이 규정적 판단에서는 수러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즉 다시 말하면 서술어인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어디에
S에 부여되게 된다. 그러니까 S는 P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게 규정적 판단인 거죠. 거기에 이성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이건 칸트 생각입니다. 취미 판단에서도 P, 서술어,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 주어에 부여된다. 똑같다. 여기서도 취미 판단에서도 판단이니까 S는 P이다 라는 형식의 명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취미 판단에서 P, 이 P에 해당하는 것은 미 또는 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추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역시 또 주어에 마치 객관적인 성질인 것처럼 주어에 부여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한다. 다시 말하면 요것은 쾌, 요것은 불쾌 라고 하는 건데, 이 판단 자체가 감상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는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규정적 판단에 대한 얘기죠. 규정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묶어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건 차이점이죠. 아까는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서술어의 어떤 그 성질이 주어에 부여되는 건 규정적 판단이나 미감적 판단이나 똑같다. 취미 판단이나 똑같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규정적 판단은 보편적으로 타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규정적 판단은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 이 취미 판단에서는 하나의 개별 대상에 적용할 수 있어요.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 취미 판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수한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만 가능하다. 그렇죠? 조건이 하나 나왔죠? 요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개별 대상. 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서술어 얘기라면 이건 주어 얘기입니다. 하나의 개별 대상에만 쾌, 불쾌를 얘기할 수 있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이걸 뭐라 한다? 미감적 태도예요. 이 미감적 태도는 어떤 태도야? 순수한 태도야. 순수한 태도는 어떤 태도야? 다른 걸 다 배제했어. 그럼 뭐만 해? 미추를 판단하는 것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하는 것, 즉 쾌와 불쾌를 판단하는 것에서 대상의 어떤 거?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는 측면만 봅니다. 형식적인 측면만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측면만 보고 거기서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서 미추가 나타나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 판단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다 버려, 교훈적 내용 다 버려 등 일체의 다른 맥락에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 미감적 태도를 해야 되는데, 이 미감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상의 형식적 측면만 보는 것이고요. 그 형식적 측면을 관조했을 때, 거리를 두고 바라봤을 때, 그때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따라서 쾌, 불쾌가 나타나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게 이제 미감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첫 번째, 주어는 서술어이다에서 서술어에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 쾌, 불쾌가 나타나는 거고, 주어에는 하나의 개별 대상만 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측면만 바라봐야서 나타나는 감정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대요. 글쓴이가 중요하다 했으면 정말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이라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게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순수한 미감적 태도, 다른 거 다 배제하고 형식만 바라봤을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취미 판단의 공동체, 취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뭐가 있냐면 공통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A하고 B는 공통감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 취미 판단 주체들은 공통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공통감이 있고 다른 공동체 나뉘었어요. 다른 공동체에선 다른 공통감이 있겠지. 편의상 여기도 한 C, D 두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감과 이 사람의 공통감이 있는데 이때 이 같은 공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감적 공동체, 그 여기서는 C와 D가 미감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이 공통감이 미적 규범 역할을 하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겠지. 됐어요? 이 공동체와 이 미감적 공동체와 이 미감적 공동체는 그치? 공통감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공동체별로 주관적인 공통감을 가지고 있을 거야. 하지만 공통감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내부에서는 A나 B나 공통감은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보편성이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미감적 공동체 내에서는 공통의 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즉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로 들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무엇일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지향한 점은 무엇이냐?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다. 이게 칸트의 목적이다 이거죠. 인간을 이해하는 것. 그치?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만 아니라 더해지는 거예요.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된다 이거죠. 이성에만 원리가 있고 이거는 없다. 이게 합리론자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성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적 감수성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합리론자들처럼 이것만 얘기한다면 전체를 다 인간을 이해한 게 아니다. 인간을 다 이해하려면 이성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갖고 있는 미적 감수성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원리가 있고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된다. 나는 그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즉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성이 언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성이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되는데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는 다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세계의 신비를 풀 수는 없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즉 칸트 생각, 인간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미적 감수성도 있으니 미적 감수성도 어떤 원리가 있는지 설명해 줘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영역이다. 근데 이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도 있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근데 이성은 이렇게 설명 가능한 것들만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하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도 세계의 일부분이다. 그건 뭘로 설명할래? 그게 미감적 감수성이다. 그렇죠? 미적 감수성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이게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어디서 찾는다? 바로 칸트에서 찾는 거다. 칸트가 바로 얘기했던 거다. 자, 인간을 총체적으로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그리고 인간의 미적 감수성 다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민해보고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 서로 동등한 위상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성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때는 미적 감수성으로 우리가 취미 판단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칸트가 우리 많은 철학자들이 칸트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력은 이성으로 하는 거고요. 미감적 판단력은 이제 미적 감성 갖고 하는 건데, 동일하다고 보았다. 라고 보는 건데요. 자, 규정적 판단력과 미감적 판단력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판단을 보자면 미감적 판단력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됐어요? 그다음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같다? 같은 건 아니죠. 같은 건 아니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과 미감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규정적 판단력을 하게 하는 이성과 그 다음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미적 감수성이 위상은 같다. 위상은 같지만 위상과 위상은 같지만 이것이 같은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동등하게 봐줘야 될 것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본 건 아니고요. 다음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이성에 의한 지식은 그 개념적 한계로 인해서 객관적 타당성, 이성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죠. 근데 이성에 의한 지식이 모든 것을 다 한다 볼 수는 없죠. 따라서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세 번째,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인 건 맞지만 객관적 지식을 창출하는 건 이성이죠. 됐죠? 4번,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 합리론을 설무적으로 이끌었다라고 했는데 근대 초기 합리론자들은 아예 이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논외했습니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초기의 합리론자들과 대립각을 맞서서 했다라고 했지 이것을 이제 이들이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에 기여한다 봤다. 요거 핵심이죠. 자, 28번. A의 지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는 서술어다 이런 명제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겠고요. 이때 서술어에 해당되는 것은 쾌와 불쾌, 즉 주관적 감정에 의한 아름답다, 추하다 정도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어에 해당된 것은 하나의 개별 대상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감적 순수 태도는 형식 이외의 다른 것은 다 배제한다 라고 봤습니다. 뭐 교훈이나 시릭 이런 거 다 배제한다 본 겁니다. 1번,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일단 이 장미라고 했으니까 특정 개별 하나의 대상이죠. 다음 아름답다, 쾌, 불쾌해서 쾌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것은 취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유용하다라는 것은 실익성을 따지는 건데 취미 판단의 명제의 수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익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이것은 미감적 태도, 즉 순수한 미감적 태도에 저해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만 봐야 돼요. 형식적인 면을 관조했을 때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 이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3번,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가 주어질 수가 없다. 당연하죠.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오면 안 되죠. 이 취미 판단 명제에서는 모든이 아니라 개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라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권선징악이어서 이건 뭐예요? 교훈이잖아. 근데 교훈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취미 판단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네. 그럼 4번 정답 이렇게 되어 있죠. 5번,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져 있다가 아니라 뭐야?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쾌불쾌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울게요. 자,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개념적 규정은 예술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개념적 규정 자체가 예술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개념적 규정 자체가 예술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연결시켜 볼게요.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특정 예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1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개념적 규정은 예술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개념적 규정은 뭐 갖고 하는 겁니까? 이성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성 갖고 하는 건데 취미 판단은 뭐 하는 거예요? 미적 감수성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갖고 한 것이 어떻게 미적 감수성 갖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공통감은 보편적인 규범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같은 공동체 내에선 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걸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특정 예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가 없다. 왜? 그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 공통감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선지를 봤을 때 이 예술 지문이나 철학 지문에서 나온 특징들인데 조금 이렇게 말이 붕 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지문에서 나오는 말들이 명확하게 실체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선지를 크게 봐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념적 규성, 이거는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저 이성과 관련된 거겠구나. 미적 감수성에는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통감은 라고 했을 때 일치하는 것은 다 공통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번도 볼까요? 예술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인다. 이것도 미감적 공동체 공통감에 대한 얘기죠. 5번. 예술작품에 대한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 가능하지 않다. 요거는 미감적 태도에 대한 얘기죠. 이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면 취미 판단 안 되겠죠. 순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형식만 바라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교훈이나 실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1번하고 5번을 제외하고 이제 2, 3, 4 같은 경우가 이 공통감과 일단 미감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공통감이나 미감적 공동체 그리고 주관적 보편성 이런 개념들을 명확히 잡지 않았다면 저 선지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은 정답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단순하게. 그러니까 1번을 했다가도 2, 3, 4에서 낚이면서 지우고 2, 3, 4 중에서 답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이제 고쳐서 틀리는 친구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기역부터 미음 중에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왔을 때 여기서 리을의 진이는이 나왔는데 이때 진이다는 것은 소지한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이렇게 나왔는데 소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는 이 물건이 대상이어야 돼요. 하지만 리을에서는 어떤 태도나 능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소지한다라고 바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휘 문제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철학 지문 나왔을 때 특히 이 약간 이제 예술적 영역과 함께 연결된 예술 철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이제 좀 다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철학과 예술과 내가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이 꽃 예쁘다. 이 꽃 예쁘다. 이런 것들 취미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